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록을 소개하겠습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약 4년 동안 이어진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채널링 세션을 통해 남겨졌습니다. 한 명의 질문자와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 채널러를 매개로 라고 자신을 밝힌 외계 집단 의식의 존재가 인간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흩어진 질의응답을 듣기 편하도록 하나의 흐름을 가진 이야기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채널링 세션 기록은 총 106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이야기의 세계관과 핵심 관점이 가장 밀도 있게 드러나는 1회부터 33회까지의 기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외계 존재인 라는 인간의 의식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질서에 대해 무엇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라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흐름입니다. 몸보다 먼저 존재했고 언어보다 먼저 움직였으며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 흐름 위에 잠시 놓인 하나의 초점에 가깝습니다. 이 시선에서 보면 우주는 거대한 무대라기보다 하나의 실험실에 가깝죠. 의식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움직임도 방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은 처음부터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지도 않고 무엇을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아주 단순한 밀도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단계에서는 나라는 감각조차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의식은 자신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빛의 진동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라의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 누군가의 설계라기보다 하나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의식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초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점 하나하나가 우리가 별이라 부르는 것이고 행성이라 부르는 것이며 생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 더 미세하게 나뉘어집니다. 태양 같은 별이 하나의 중심이라면 그 별 아래의 행성들, 그리고 그 행성 위에 한 사람의 의식까지도 또 다른 작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계속 따라가 보면 관찰의 끝까지 내려갈수록 결국 전체가 하나의 의식 안에 살아있다는 쪽으로 이해가 모이게 됩니다. 의식이 밀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간이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전과 이후가 나뉘고 과정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경험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응하고 기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존이 중심이 되며 살아남는 것이 곧 경험입니다. 옳고 그름은 아직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의식은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자신을 중심으로 경험할 것인지 다른 존재를 통해 자신을 확장할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되며 성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은 도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이죠.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본격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이 되는 순간은 일정한 성숙 이후에야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라는 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삶마다, 상황마다, 관계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의식은 한 번의 삶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겹의 경험을 통해 점점 자신을 알아가게 되죠. 이 지점에서 인간의 삶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 밀도에서는 망각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상태로 시작한다는 것이며 이 망각 덕분에 선택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모든 것을 기억한 채로 태어난다면 선택은 실험이 아니라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밀도는 혼란스럽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택의 밀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의식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잊은 채 어떤 조건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밀도가 낮을수록 의식은 더 넓게 자신을 인식하고 선택은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흐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밀도가 높아질수록 의식은 자신을 더 많이 잊고 선택은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 의식이 아주 깊이 잠겨있는 선택의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이 선택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며 다른 존재와의 마찰 속에서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 소유, 두려움, 지배, 헌신, 이 모든 감정은 방향을 비추는 신호입니다. 라가 다루는 극단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자신을 경험하려는 상태를 뜻합니다. 누군가는 지배에서 쾌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희생에서 정당함을 찾고, 누군가는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결국 친밀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성적인 결합 역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물학의 범주로만 밀어넣는 성적인 결합조차 의식의 에너지 교류로 다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극성의 두 존재가 만나면 그 사이에 전위차 같은 것이 생기고 그 차이가 닫히는 순간 에너지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회로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마치 회로가 닫힐 때 전류가 흐르듯이 두 존재의 잠재된 공간을 가로질러 무언가가 건너간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류는 단지 쾌락이나 생식만이 아니라 창조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놓입니다. 여기서 라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식의 층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라는 의식이 경험하는 층마다 그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중 가장 아래에 놓인 것이 흔히 빨강으로 표현되는 층입니다. 이 층은 생각과 의도가 개입되기 이전에 몸 자체가 지닌 생명성이 스스로 작동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생명이 이어지려는 힘이 아무 판단 없이 흐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층에서의 생식과 수정은 의식의 계획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집니다. 어떤 때에는 수정이 일어나고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의식은 처음부터 생식이 불가능한 조건을 선택하거나 자유의지로 생식을 피하는 삶을 택하기도 한다고 덧붙이죠. 이처럼 빨강층은 의식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성이 스스로 경험을 이어가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초록의 층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상태에 가깝다는 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초록의 교류는 받기보다는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선물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어떤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교류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는 더 자연스럽게 흐르고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초록은 취약한 점도 있는데요. 소유하려는 마음, 소유당할까 두려운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이 끼어들면 흐름이 쉽게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관계가 교류가 아니라 거래처럼 바뀌는 순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에너지는 흐르지 못하고 목마름만 남게 됩니다. 라는 주황층과 노랑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주황은 개인 대 개인의 힘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고, 노랑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작동하는 지배의 구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처럼 대하는 태도는 주황의 왜곡으로 읽히고,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굴복시키려는 전쟁의 충동은 노랑의 왜곡으로 읽힌다고 합니다. 이때의 에너지는 교류라기보다 막힘에 가깝고, 막힘이 강할수록 갈증은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파랑과 인디고층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랑은 단지 사랑을 주는 것을 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유를 건네는 층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을 허락하는 에너지입니다. 초록이 보편적 사랑이라면 파랑은 받아들여진 느낌에 가깝습니다. 인디고는 더 깊게 들어갑니다. 상대를 타인으로 보지 않고 창조가 창조를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층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어떤 준비와 의지가 더해질 때 의식이 아주 깊은 문 앞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전합니다. 라의 표현에 따르면 그 문은 지적 무한이라 불리는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말로 규정할 수 있는 지식의 끝이 아니라 의식이 더 이상 분리된 자신으로 머물지 않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이 문을 통과했는지 아닌지는 타인이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인식 변화로만 드러납니다. 보라는 늘 존재하지만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를 포함해 한 사람의 전체 상태를 감싸고 있는 빛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바꾸려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택과 방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로 놓입니다. 라의 관점에서 보면 보라색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의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환경은 의식의 미세한 혼선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수많은 타인의 자극과 침범 속에서 민감한 의식은 쉽게 지치고 봉사하려는 마음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어떤 층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막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립된 환경에서는 외로움 자체가 하나의 자극이 됩니다. 그 자극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움직임으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다시 균형이 맞춰지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감각은 분명합니다. 의식은 결코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환경과 집단이 만들어내는 파동 속에서도 의식은 쉽게 흔들립니다. 의식은 기억보다 먼저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이후의 선택을 조용히 끌어당깁니다. 의식이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때에는 경계가 존재하고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미세한 그라데이션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복잡한 경계들을 단순화해 인식한 하나의 표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색을 통해 자신을 조율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빛과 색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들이 여기에 놓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정교한 장치라기보다 다소 거친 접근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색이 보다 순수한 파장에 가까워질수록 조율의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색의 크리스탈을 통과한 빛 혹은 흰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하여 원하는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행성도 별도 집단 의식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라는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의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경험이 하나로 통합된 외계의 의식 집단으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닙니다. 여러 의식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 통합 자체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라는 이 상태를 사회기억 복합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별의 인격이 따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험과 이해가 하나의 의식으로 축적되고 공유되는 형태입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장소와 이름 또한 우리가 익숙한 지리적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행성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영역이거나 하나의 통과 지점 혹은 특정한 의식 상태에 더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러한 영역들은 감시나 통제의 거점이 아니라 흐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로 묘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이라는 이름은 라에게 있어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의식이 빠르게 성숙했던 하나의 경험의 장으로 등장합니다. 토성이라는 이름 역시 우리가 떠올리는 골이 달린 행성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떤 경계의 성질을 지닌 장소로 언급됩니다. 라의 표현에 따르면 그 주변의 자기장과 같은 영역에는 지키는 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그들은 누군가를 통제하기보다는 의식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구를 지배한다거나 조종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관찰과 보호, 그리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라가 굳이 말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무언가를 방법으로 가르쳐주면 인간은 그것을 쉽게 권력이나 통제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말할 수 있어도 단계의 구체적 사용법은 일부러 비워둡니다. 의식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강요된 깨달음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받는다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감각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약해질수록 어떤 길이든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의존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이 시선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꿉니다. 하나의 선택이나 한 장면이 아니라 의식이 경험을 이어가는 전체의 흐름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태어남과 죽음 역시 시작과 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의식은 형태를 바꾸며 경험을 이어가고 몸은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놓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이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지식의 기억은 희미해져도 성향의 결은 더 선명해지고 그것이 다음 경험의 방향을 당긴다는 식입니다. 이때 남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과 성향이 응축되어 남은 하나의 흔적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지나치기 쉬웠던 편향과 습관, 두려움과 욕망의 결이 그제야 선명해집니다. 그 흔적이 다음 경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밀도로 다시 경험할지, 어떤 환경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의식은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을 고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길을 더 깊게 배우기 위해 혹은 어떤 기능을 내려놓기 위해 스스로의 구조를 선택한다는 생각도 이 흐름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 단단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전부인 듯 느껴집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몸은 태어나고 늙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흐름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구조가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현실의 바깥을 바라보려는 시선도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감각이죠. 의식이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니라 더 깊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 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던 세계와는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가 놓여 있습니다. 현실을 이루는 가장 바닥에 물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먼저 존재하고 그 위에 세계가 드러난다는 전제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흐름 안에서 서로 다른 초점으로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는 생각이죠. 이 구조 안에서 각 존재는 더 작은 중심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의식 역시 또 하나의 창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관찰의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창조의 일부이자 표현이라 말이죠. 별이든 행성이든 생명이든 그 아래의 미세한 의식의 조각이든 결국 하나의 창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지금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방향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창조의 일부이자 하나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식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의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존재나 높은 밀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시선이 옮겨옵니다. 의식은 결국 경험을 위해 이 자리에 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일부러 흐릿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러 기억을 잃고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났다면 이 삶은 단순한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라는 깨달음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치듯 떠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선택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태라 하죠. 그 선택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는지, 아니면 방어하려 했는지,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었는지, 아니면 조금은 내려놓았는지, 이 작은 방향들이 쌓여 의식의 결을 만듭니다. 따라서 실패라는 것도 의미를 잃습니다. 실패는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충분히 경험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 역시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의식이 자신에게 보내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단지 지금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신호를 읽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삶의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의식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이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물론 여러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잠기지 않게 됩니다. 라가 전하는 깨달음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는 점입니다. 다만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식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나라는 감각도 달라집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감각이 스며듭니다. 일상의 선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에서 가장 또렷해집니다. 먹고, 일하고, 관계 맺는 그 순간들이 의식의 훈련장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구라는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밀도가 높고 혼란스럽고 관계가 복잡한 이곳은 선택이 강하게 밀집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식들이 이 경험을 선택합니다. 라가 말하는 보호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 장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는 개입보다 거리로 나타납니다. 손을 뻗기보다는 물러서는 쪽에 가깝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선택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라가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무언가를 대신 결정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사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깨닫지 못한 채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알아차린 채 방향을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의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묶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넓게 열어주고 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순간 의식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자리로 옮겨와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의 결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계에서 온 존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바라보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